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의 고향은 부산이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로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건건 저에게 트집을 잡고 친정을 걸고 넘어지는 시댁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어머니의 횡포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분노 때문에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을 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펜을 들어봅니다. 그럼 우선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기가 오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내일 모레면 50인데 이제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참 더덥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갱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듣던 노래만 다시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동네에 다 늙어서 가보고 싶다는 이 마음을 구독자님들도 경험해 보셨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우울한 기분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이 고민입니다. 남편은 갱년기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치부하지만 저는 누가 이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기라도 한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 때에 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는 본인도 그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라앉을 마음이다 하시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힘으로 며칠을 견디고 그랬죠. 아차,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지 않았네요. 저는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지지고 볶고 사는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작은 반찬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 반찬 가게는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엄마 손을 좀 덜 탈 때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운영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 가게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애들을 학원에 보낼 수 없어서 다만 학원비라도 벌자고 생각하고 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저의 음식 솜씨가 남들보다 좀 좋은 모양이에요. 그런 이유로 제 반찬 가게는 단골 손님들도 많고 다른 동네에서도 제 반찬 맛있다고 일부러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남편도 처음엔 애들이나 잘 키우고 집안에서 공부나 시키고 하지 학원은 왜 다니게 안 하고 아까워하곤 했어요. 저의 반찬 가게의 매출이 남편 월급을 앞지르자 싱글벙글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내 덕분에 경제적으로 짐을 덜게 되었다며 아주 표관하게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고 당신이랑 반찬 가게 같이 운영할까? 혼자 힘들지 않아? 나는 옛날부터 셔터맨 되는 게 꿈이었거든. 뭐? 당신 회사 그만두기만 해봐. 그건 절대 안 돼. 연세 드신 분들은 셔터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려나요? 그저 바빠 죽겠는데 제 옆에서 이것저것 거드는 척 하다가 밤에 가게 문 닫아주겠다는 뜻이지 그게 뭐겠어요. 남편이 처음엔 이런 말을 슬쩍 던지다가 점점 농담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회사는 계속 다니라고 자영업이 언제 기울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저는 맞벌이를 원한 것이지 남편이 백수가 되는 건 원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실 제 남편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저 어릴 적에 시어머니 밑에서 밥 해주는 거 꼬박꼬박 먹고 왕자처럼 떠받들여지면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이쯤에서 제 시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들 사랑이 너무 유난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마치 금이야 오기야 기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남자를 망친 경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막 남편과 전화를 하실 때면 첫마디가 우리 왕자님이니 참으로 말 다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옆에서 토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50이 다 된 아들에게 왕자님이라뇨. 그게 뭐 제정신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말인가요? 시어머니의 그런 말투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반면교사라는 것인데요. 저는 저절로 우리 애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애들에게 뭐든 스스로 해보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챙겨주는 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끝낸 것이죠. 제가 가게 일로 바쁘니까 애들도 알아서 자기가 가방 챙기고 학교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가 준비물을 안 가져갔을 경우 자기가 선생님께 혼나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완전히 저와 정반대였어요.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들의 가방을 직접 싸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마마보이에다가 응석 바지인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시어머니의 문제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 가족이 안 끼면 신경도 안 쓰시고 예의가 밥 말아먹은 듯이 없어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족 사랑만 끔찍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겐 막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몇 명 안 되는데 다 연락도 끊기고 떨어져 나갔죠. 시어머니 쪽 친척들도 제 시어머니에게 너무 아들아들 한다고 욕도 하시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만 알고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참 한심합니다. 저는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어도 적당한 근거가 없으면 칭찬하거나 입에 발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얼핏 처음에는 인상이 무뚝뚝하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다가 오래 알고 지내게 되면 제게 진국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살가운 인사는 하지만 곁을 잘 안 준다고 처음엔 서운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사람을 사귀는데 좀 오래 걸려서 그래요. 예의가 없는 건 아니니 조금 봐주세요. 그래, 내가 재우 엄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처음 온 손님한테 좀 잘해. 나도 처음에는 재우 엄마가 무뚝뚝하게 있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좀 말 걸기가 힘들더라고. 네, 잘 알겠어요, 어르신. 좀 더 조심할게요. 그렇다고 저희 가게 안 오시면 안 돼요. 반찬 맛있다고 소문도 좀 내주세요. 아, 그럼 내가 제이 어머니 가게 반찬 맛있다고 소문내서 온 사람이 벌써 몇 명인 줄 알아? 512동 아줌마랑 내가 다니는 헬스클럽 친구도 여기 단골됐잖아.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아줌마로 그런 데로 무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시어머니만은 도저히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조금씩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친정 무시하는 말투와 본인 아들만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성향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댁과 친정은 어느 쪽이 더 낫고 못한 것 없이 아주 똑같은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가 시아버지가 퇴임하시고 나서 두 분이서 편의점을 하나 운영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것도 시아버지가 70이 넘어가신 후론 기력이 딸린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거의 맡겨버리셔서 낮에는 시어머니 혼자 편의점을 보시고 밤에는 대학생 알바를 쓰는 형편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과 시누이 두 남매를 낳아 키우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들 선호 사상이 약간 젖어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더 아들 노래를 부르고 다니신다고 시댁 동네 주민들도 우리 시어머니를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저의 친정 부모님은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서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도 팔고 횟집을 운영하십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장으로 배를 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오시면 그 생선들을 직접 손질해서 시장에 놓고 파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힘을 모아 저와 제 여동생 둘을 낳고 잘 키우셨죠.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덕분에 저와 제 여동생은 아주 부유하진 않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는 형편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자갈치 시장에서 털을 잡을 때는 주변 상인들의 텃세에 밀리기도 하는 등 제 부모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생활력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상인들의 텃세에도 굴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따질 건 따지고 나눠줄 것은 나눠주면서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자갈치 시장 내에 홍반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 성이 홍씨거든요.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본인 집안이 우리 친정집보다 하나부터 열까지 더 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성격이셨어요. 친척들 간에도 집안 형편이나 경제 사정을 들어서 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창회를 가서도 친구들에게 집이 전세니 자가니 평수가 몇 평이네 재산이 얼마네 운운하시며 재산 같은 걸로 사람 사이에 계급을 나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속 좁음과 시기 질투 같은 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나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동창회가 있어도 나가지를 않으시는 분입니다. 뭐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동창회 자리에서 누가 시집을 잘 갔는지 집을 샀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런 걸로 배틀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그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내가 이번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입고 갈 옷이 없잖니? 그러니 이번에 밍크코트 하나 사줘라. 응? 네 시아버지는 절대 못 사게 한단 말이야. 이 나이에 밍크코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주 기분 나쁘게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 며느리니가 나 밍크코트 한 벌 해줘. 네? 아, 어머니, 저희들 그런 돈 없어요. 남편도 이제 회사에서 좀 있으면 명예퇴직이라도 당할 판이라고요. 반찬 가게도 그저 우리 네 식구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허영심 때문에 제가 어머니 밍크코트 사드리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뭐라고? 아니, 재우 엄마야. 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길래 우리 아들을 무시해, 응? 됐어. 사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우리 귀한 아들 흉을 보고 난리냐? 네가 네 남편보다 돈 많이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시끄러워. 나 그만 간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 오셔서 다짜고짜 동창회에 갈 테니 밍크코트를 내놓으라는 반협박 같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로 거절했더니 이런 식으로 저를 폄하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뭐 호구라서 시어머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야만 하나요? 그리고 나서는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굳이 전화해서 며느리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네. 매정한 며느리 때문에 울고 싶다는 식으로 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그깟 밍크코트는 얼마나 한다고 시어머니 귀를 죽여놓느냐면서 잔소리를 쏟아부어 놓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자라면서 돈이 있어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으니 아껴야 잘 산다고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의 허영심에 장단을 맞춰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남편을 꼬시고 하소연을 해서라도 기어코 밍크코트를 얻어내고 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몇백만 원짜리 코트를 남편은 또 할부로 사서 시어머니에게 턱하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저는 누가 사준다고 해도 손이 떨려서 그런 비싼 옷 못 입겠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행포를 보다 못해 저는 이제 남편과 이혼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0년이 넘게 참아온 것이 이번 기회에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제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처음 생선 장사를 하셨을 때부터 저와 여동생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직업에 귀천은 없어. 우리는 생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거니까 다소의 비린내나 힘든 건 참아내야 해. 너희들도 배 타시는 아버지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 아버지는 선장님이고 그 일로 너희를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는 거니까. 생선 냄새 난다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알겠니? 응, 엄마. 우리 아빠는 배 타시는 선장님이니 난 오히려 자랑스러워. 선생님도 오늘 사회 시간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니까 남들의 직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저희 자매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와서 그런지 부모님이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실 때 생선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께 험한 바다에서 생선 잡아오셔서 저녁에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자식 새끼 먹여 살리는 일이라면 도둑질과 사기만 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아버지만 믿으라고 든든한 면모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식구는 가난했던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은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명물 횟집으로 연 매출이 몇십억이 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사치는 절대 부리지 않는 것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아직도 옷차림만 봐서는 저희 친정집이 그런 부자인지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상견례를 할 적에 정말 불쾌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바로 저희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저는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며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네요. 그 전에 잠시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취업 준비를 하러 올라왔을 때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 출판사에 취준생 입장으로 취업 면접을 보러 갔었죠. 부산대 국문과를 나왔고 한때는 소설가가 되려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저는 닥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출판사에서 면접관으로 나왔던 남편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더 상사였던 그 출판사 부장님이 제가 마음에 드는 대답을 했었는지 저는 그 출판사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 문자를 받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당장 그 소식을 전화로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서울에서 책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게 된 저를 자랑스럽다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여동생도 많이 부러워했지요. 저는 출판사 근처에 월세방을 구하고 당장 서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제 동생이 저의 이사를 도우러 마침 방학을 맞아 올라와 있었어요.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오고 아주 자잘한 것들만 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동생은 부산에서만 나고 자란 터에 서울의 휘황찬란한 밤에 마음이 흠뻑 빼앗겼던 모양이었습니다. 회사가 용산 근처라서 더 번화했었죠. 자취집 이사를 끝내고도 동생은 집에 가지 않겠다고 방학도 했겠다 자기도 여기서 영어학원이나 다녀야겠다고 하면서 저와 같이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엔 혼자 살고 싶어서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주리야, 너 이제 그만 집에 내려가라니까? 얘가 서울에서 어떻게든 눌러앉아 있으려고. 너 계속 이럴 거면 언니가 하숙비 받을 거다. 아, 언니, 왜 그러냐. 야박하구만. 나 서울서 딱 한 달만 학원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좀, 응? 언니 좋다는 게 뭐냐? 내가 청소랑 빨래랑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응? 언니. 이러면서 되도 안 되는 애교를 부리는데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회사 생활은 결과적으로 집안일을 맡아준 동생 덕에 조금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출판사가 그렇게 눈꽃뜰 새 없이 바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야근이 계속되고 책은 만드는 것부터 팔리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하고 싶던 일이라서 그게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면접 자리에서 잠깐 얼굴만 봤던 남편은 저의 사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 때는 남편에게 호되게 혼돈하고 울기도 하며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해서 얼렁뚱땅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평생을 저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네요. 다 같이 일하는 출판사인데 남편은 어디서든 저와 사귀고 있다는 티를 엄청 많이 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저만 눈에 띄면 커피를 갖다 달라, 사무용품을 챙겨달라, 목사기 종이 가져와라 이러면서 완전히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귀여워서 잘 챙겨주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어머니에게 받던 챙김을 저한테서 받으려는 수작일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기 혼자 독립을 하지 못한 애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남편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역시 인간은 바뀌지 않나 봅니다. 연애 때부터 저를 부려먹더니 결혼해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고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나서서 상견례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좀 못 믿어서 제가 예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못 믿냐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말 허세 빼면 시체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못 믿어? 이 오빠가 아주 분위기 좋고 맛있는 식당 알아.
그러니까 상견례장 예약은 내가 할게. 알았지? 자기는 그날 이쁘게 꾸미고 나오기만 하면 돼. 어머님, 아버님께 내 얘기 잘해주고. 글쎄, 정말 좋은 곳 예약할 수 있어? 나 그럼 자기만 믿을게. 그럼 상견례 전날 전화나 문자로 예약한 식당 주소 좀 보내줘. 우리 부모님 부산에서 일부러 올라오시는 거라 서울 지리 잘 모르시거든. 알았어, 걱정 마. 이 오빠만 꽉 믿어. 남편은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치며 이렇게 허세를 떨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불안했지만 일단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러나 상견례 전날까지 그 사람에게선 전화나 문자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또 잊어버렸겠거니 생각해서 전날 급하게 다른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문자로 제가 예약한 식당의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오늘까지 예약한 식당 주소 보내주기로 한 거 잊었어? 큰일 났다. 완전 깜빡했네. 어떡하지? 혹시 자기 아는 식당 있어? 내가 오늘은 예약해야지 생각하고 나서 일이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 어이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안 잊어먹으면 우리 진우 씨가 아니지. 이봐요, 박진우 씨. 정신 좀 차려요. 당신이 그럴까 싶어서 내가 강남에 룸 있는 식당 예약했어. 정말이야? 내가 다 자기 덕분에 살았다. 역시 빈틈없는 우리 여보. 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은 자기 잘못은 잊어버리고 또 헤헤거리면서 너스레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이 너무 얄미웠지만 그래도 일부러 잊어버린 것은 아니니까 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서 양가 집안의 상견례는 제가 예약한 룸 있는 일식당에서 치러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의 시어머니가 날 생선을 못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듬회도 나오고 물회도 나오는데 제 시어머니는 그때 아무것도 못 드시고 튀김이나 좀 드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들, 너 엄마가 회 못 먹는 거 몰랐어? 아니, 아주 잘하는 애가 왜 하필이면 일식집을 예약했니? 나 밥도 못 먹으라고. 맞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여보가 자기가 맛있는데 안다고 하면서 여보가 직접 예약했어요. 난 잘못 없어. 그리고 뭐 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장어덮밥 먹을래요? 내가 시켜줄게. 시어머니는 처음에 일식당을 예약한 것이 아들인 줄 아시고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사실 식당 예약을 한 것은 저였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는 대번에 눈을 무섭게 치켜뜨면서 저를 마구 노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어머니의 식정을 몰랐던 건 죄송했지만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만만 믿고 저를 죽일년으로 만드시는 시어머니의 교묘한 화법에 또 한 번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 될 사람 식성 하나도 알아볼 생각을 안 했니? 어쩜 나중에 넌 이쁨 받는 며느리 되기는 틀렸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귀찮았어? 너희 집이 생선 장사한다고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생선 쪼가리 대접한다고 한 거야? 시어머니의 거침없는 노필터 말투에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저희 부모님들은 대번에 가시방석에 앉게 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앉은 채로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아무 말씀을 못하시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여보, 됐으니까 그만하셔. 사돈들 처음 뵙는 자리인데 어쩌면 그렇게 말도 못되게 해. 당신은 당신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 어떡해? 새아기가 애써서 예약한 식당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지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남편과 시누이에게 제 흉을 보느라 바빴습니다.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작다느니 이마가 너무 톡 튀어나와 있다느니 하필이면 제가 콤플렉스처럼 생각하는 외모 지적을 막 대놓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나무인인 시어머니의 말투를 지적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첫 만남을 가지는 자리인데 되바라진 며느리를 찍히면 안 되니까요. 제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속으로 분을 삭히고 있자 제 여동생이 저 대신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려주었습니다. 어머, 저희 언니가 못생겼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동양적인 미인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형부될 분이 배도 너무 톡 튀어나와 있고 머리숱도 좀 모자라고. 30대 맞아요?
어쩌면 머리카락을 그렇게 하나도 못 지켰대. 제 여동생인 이런 말을 하자 우리 부모님은 황급히 제 동생의 입을 막고 머쓱해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아들 욕했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시는 거였습니다. 본인은 자기 입으로 제 외모 지적을 아주 대놓고 하셨으면서 자기 아들 공격받는다고 정색해서는 제 여동생이 무례하다느니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느니 하시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날 상견례가 만약 화토가 났다면 저는 아예 고생문이 환하게 열릴 일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뭐 아깝다고 생각하면 이 인간하고 결혼한 기간 자체가 너무 아깝지만 말이에요. 어쨌건 그날의 말 많고 탈 많았던 상견례는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파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우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라고 일침을 놓으시는 바람에 우리 결혼은 파토 안 나고 무사히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제 시아버지는 좀 꼬장꼬장 하시지만 예절도 바르시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청렴 결백한 공무원 그 자체입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런 시아버지 성격 꼬였다고 뭐라고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랑 좀 성격이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니고 꼼수 같은 건 절대 용납 못하는 게 저랑 딱 닮으신 시아버지세요. 또 이쯤에서 우리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시누이는 남편이랑 10살 넘게 차이 나는 늦둥이에요. 원래 시어머니께서 몸이 좀 약하셔서 아들을 낳고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의 친할머니가 좀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들 선호 사상에 물들어 버리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시할머니께서는 시어머니에게 아들도 하나밖에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를 엄청 구박하셨다고 해요. 옛날 어른들은 아이 많이 낳아라, 그리고 아들을 많이 가져라, 이런 강요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시할머니가 완전히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시할머니 본인도 10남매를 낳으셨는데 그중에 아들이 6명이니 뭐 말 다 했죠. 하지만 어릴 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 남아 계신 시아버지 형제들은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고모들은 다들 살아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임신 때문에 시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늦둥이로 딸을 낳으신 거예요. 시할머니는 그렇게 원하던 손자가 아니라고 우리 시누이에게 관심조차 없으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딸을 원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시누이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는 되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시누이는 조용하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에도 서툰 못소리고요. 못소는 모태솔로라는 뜻입니다. 연애에는 젬병이고 쑥매 같은 사람이죠. 남편과 남매 사이는 완전히 남남처럼 대면대면합니다.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여동생한테도 각종 심부름을 시키고 라면 끓이는 기계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여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남편에게 시달려서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아들 편이니 시아버지께서 안 막아주셨다면 시누이도 아마 삐뚤게 나갔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저희 집안과는 반대죠. 저는 제 동생과 3살 차이가 나는데요. 어릴 때는 장난감 가지고 좀 싸우기는 했지만 여동생이 애교가 많아서 거의 무조건 제가 져줍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은 누구한테 의지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제 맡은 일은 똑부러지게 해내는 아주 야무진 애거든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으니 저와 동생은 둘이서 의지해서 밥 차려 먹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는 등 살림 스킬이 저절로 생겨났거든요. 제가 밥을 하면 동생이 설거지를 하고 제가 빨래를 걷으면 동생이 앉아서 어느새 개고 있고 저희는 우애가 좋은 자매 사이라고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생도 고향 부산에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는 아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요. 저도 아들이 2인데 여동생은 아들이 3입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명절에 모이면 남탕이란 소리를 들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천방지축 뛰어다닌다고 우리 친정아버지가 군기도 잡고 그러셨는데요. 지금은 애들도 다들 커서 명절에 모이면 가만히 앉아서 게임만 합니다. 제 친정엄마는 그래도 딸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손녀딸 보는 아기자기한 맛은 없다고 좀 서운해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너무 늦었죠 뭐. 아무튼 이번에 시누이가 결혼한다고 시어머니가 청첩장을 돌린 게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시누이는 거의 40이 다 되어서 하는 결혼이라고 창피하다며 저희 부모님에게 청첩장을 돌리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이제야 결혼하는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집만 마지막 혼사니까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어야지. 내가 너 오빠 결혼식 치를 때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번에도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오라고 할 거야. 엄마, 제 결혼인데 그게 무슨 장사하겠다는 심보예요. 결혼이 뭐 비즈니스예요? 저는 제 결혼식에 모르는 사람들 오는 거 딱 싫어요. 그냥 조촐하게 친한 사람들만 초대할 거예요. 아, 글쎄, 네 친구들이나 조금 초대해. 나는 내 손님들은 얼마나 오든 상관 안 해. 많이 와서 축하해주는 것도 싫다니 너는? 그게 아니라요. 내 결혼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북적거리는 게 싫어서 그래요. 아, 엄마는 정말 말이 안 통해. 시누이는 이러면서 팩 돌아서 자기 방으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워낙 유난스러운 걸 알고 있으니 시누이인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저라도 결혼식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서 인사를 강요하는 건 싫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당사자인 딸의 의견은 개무시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결혼식을 주도해 나가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친정엄마에게 갖다 주라며 청첩장을 주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께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엄마, 그래요. 부산에도 좋은 백화점 많잖아. 어? 그래도 서울 와서 옷 사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신우의 결혼식 한 이틀 전에 올라와요. 내가 엄마 모시고 백화점 갈게. 친정 어머니께 결혼식 전에 부산에 갈 테니까 결혼식에 입고 올라올 옷이나 사자고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우리 집에 와본 지가 언젠지 까마득하다고 하시면서 신우 결혼식 핑계로 우리 집에 올라와서 손주들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고 하고 친정 엄마께 서울 집으로 신우 결혼식 이틀 전에 오시라고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제가 엄마랑 통화하는 걸 가만히 엿들으시더니 기가 막혀 하시면서 글쎄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지우 엄마야. 내가 언제 네 친정어머니한테 우리 딸 결혼식 오시라고 했냐? 나는 그냥 예의상 청첩장 나와서 전달해드리라고 한 거야. 그 먼 데서 오시긴 뭘 오셔. 그냥 네 편으로 돈이나 보내면 그만이지. 솔직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친정엄마가 우리 딸 결혼식이라도 와봐. 사방에 비린내가 진종할 텐데 어쩔 거야?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양반이 무슨 주제도 모르고 결혼식에 온다는 거야. 집어치워. 너만 와. 내가 사실 너도 초대하긴 싫지만 우리 아들 마누라니까 어쩔 수 없이 붙여주는 거거든. 여러분들, 우리 시어머니 개소리 하신 거 맞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쩜 이렇게 사람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말을 뇌내에서 거르지 않고 막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어렵다는 안싸돈을 지칭하는 게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라뇨. 그리고 저도 초대하긴 싫지만 우리 아들 마누라니까 붙여준다라뇨. 네, 참, 그 꼬락서니를 보고 유치해서 저는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화가 나고 어안이 봉봉해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또 이러시는 것이었어요. 왜? 곶감이야?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팩트로 때리니까 아프냐? 그래, 그럴 거다. 니네 집안이 뭐 내세울 거 있다고 우리 집안에다가 대려고 깝죽대? 점점 적반하장에 가관이 따로 없는 시어머니의 말본새를 보다 못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꽤 지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참자 했는데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눈앞에서 제 친정엄마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데 참기만 하면 저도 병신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왜 우리 엄마가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인가요? 어머니보다는 훨씬 잘 쓰시고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말씀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그럼 시댁은 뭐가 엄청난 대단한 집안이라고 말끝마다 집안을 들먹이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는 코딱지 같은 편의점 하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뭐? 너 말 다 했냐? 오호라, 네가 이때까지 이 시애미한테 칼을 갈고 있었구나. 시애미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았었냐? 그래, 그렇게 안 입곱게 치사하면 우리 아들하고 이혼해. 내가 뭐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는 줄 아니? 이제라도 이혼해. 내가 너 이혼한다고 하면 무서울 줄 알고?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 하자 10마디로 대거리를 하시면서 바락바락 악을 쓰셨습니다.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런 말이 돌아오자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번에는 남편하고 이혼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누라를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는 의존증이 있는 남편도 지겨웠지만 정말 저희 부부가 이혼하게 된 커다란 공로자는 바로 이런 시어머니였어요. 말끝마다 남들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존감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시어머니를 어떻게 참고 살겠습니까? 이제껏 애들 생각하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뛰쳐나와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는 당연히 엄청 분노하셨죠. 처음 상견례 때부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셨지만 딸이 좋아한다는 남자인 사위만 보고 결혼시킨 건데 이렇게 선 넘는 행동을 하실 줄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혼하라고 종용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더니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저에게 방법을 소근소근 알려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친정엄마의 그 좋은 생각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따로 없었거든요. 드디어 문제의 시누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시누이가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메이크업에 올림머리 한다고 정작 시누이보다 일찍 일어나 호들갑을 막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복 찾아다 놔라, 고무신이랑 핸드백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완전히 그날도 저를 종처럼 막 부려먹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인 것도 아니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겨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그 사람을 부려먹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자기랑 똑같은 인간으로 키워놨겠죠.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시어머니 밑에서 진짜 개고생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있을 큰 그림을 위해 묵묵히 시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렸죠. 원래대로라면 저도 가족이니 화장하고 혼주 한복을 입어야 하지만 저는 일부러 입지 않았어요. 지긋지긋한 남편놈의 집구석과 같이 엮이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냥 깔끔한 검정 바지 정장을 입고 저는 남편과도 따로 시누이의 결혼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애들은 제 남편이 데려오기로 했었어요. 시누이 결혼식 장소에 도착하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전날 저하고 같이 산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결혼식장에는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무슨 첩보하는 스파이처럼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제게 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시누이의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가 결혼하는 삼성동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비장하게 친정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어머니께서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 흰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계획을 짜서 시어머니를 망신시켜 한번 코를 납작하게 누르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는 식장에서 시어머니를 단단히 망신시켜서 친정엄마에게 비린내 나는 생선장사라고 모욕한 복수를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등 뒤에 감추고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시누이에게로 갔습니다. 그래도 시누이에게는 억하심정이 없었기에 축하는 해주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시누이에게 제대로 된 보조금을 따로 주었습니다. 아가씨, 결혼하면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꼴 많이 볼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확 뛰쳐나와요. 알았죠?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에요. 이거 받아요. 그럼 안녕.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잠자코 식장 한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연히 한복을 입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모습을 찾았지만 저는 남편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써 이 지겨운 집구석과 시어머니, 남편과 이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부탁 들어달라고 난리칠 게 뻔했거든요. 아주 모자가 쌍으로 저한테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챙겨달라고 지랄을 할 것이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저를 찾다가 제가 안 보이자 남편은 그냥 신부 측 하객석에 아이들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으신 시아버지와 화려한 한복을 입으신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거울을 확인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계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입을 삐죽거리며 저 모습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니 너무 통쾌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불이 꺼지고 화촉이 밝혀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등장한 후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축가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축가 전문 가수가 축가를 부르려고 피아노 앞에 마련된 무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축가 가수의 마이크를 낚아채서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객들이 운성되는 것을 보고 목을 큼하고 정리한 후 또박또박 제가 하고 싶던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오빠의 와이프인 이 집안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잘나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선언하려고 실례인 줄 알지만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이 아니면 제가 이혼 선언할 장소가 없어서요. 하객 여러분들에겐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리 시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소리 짓거려? 내 딸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니? 시어머니는 제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온 후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경악으로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창피하니까 얼른 내려와. 야, 네가 뭔데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어? 뭐 할 말이 있다고?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속담도 몰라? 얼른 닥치고 내려와. 아니 왜? 내가 양해 구했잖아. 이런 데가 아니면 언제 네 웃기는 만행 고발할 때가 있겠니? 맨날 지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물 한 잔도 손수 못 먹고 떠다 바쳐야 되는 남편 새끼야. 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도 저 인간 종노릇 하시잖아요. 아니다. 어머니는 좋아서 하시는 거죠? 저 새끼 종노릇. 그러면서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친정어머니가 준 흰 봉투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린내 나는 생선포와 함께 남편과의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안쪽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었어요. 야, 너 제정신이니? 아무리 내가 어제 이혼하라고 했어도 진짜 이혼장을 들고 오면 어떡해? 너 진짜 상식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와, 우리 시어머니 정말 뻔뻔스럽지 않나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식장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하객들 사이에서 제 친정엄마는 부티나게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밍크 코트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나타나셔서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제가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여서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저 어떤가요? 오늘 사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인 것 같으세요? 여기 모인 분들에게 누가 더 이쁜가 한번 물어봐요? 예? 사부인이 그렇게 웃기는 비교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누구보다 이쁘네, 돈이 많네 뭐네. 유치하게. 친정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하객들과 신랑 측 부모님들은 웅성거리며 저희 시어머니를 힐끔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지 활활 손부채질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저 밀려드는 부끄러움에 의자에 앉아서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셨어요. 잘한다 이 옆에 내야. 그러니까 마음 꼭 곱게 쓰랬지? 아이고 내가 원 동네 창피해서 사돈집에 뭐라고 말할 거야? 어? 그리고 당신 며느리네 사돈한테도 그런 망발을 내뱉었어? 당신은 언제든 그 입 때문에 화를 불러와. 내가 이런 일이 한번 있을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며느리가 거기서 듣고 있을 줄은 몰랐지. 그리고 뭐 얘가 작정하고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시부모님의 싸우는 대화들을 듣고 있던 신랑 측 부모, 즉 신우인의 시부모님들은 쯧쯧 혀를 차시며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 시어머니의 평소 행실 때문에 신우이의 결혼은 결국 없었던 일로 파토가 났어요. 신랑 측 부모님들은 신우이는 마음에 들었지만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무시하는 인간은 사돈으로 둘 수 없다면서 아들에게 결혼 물으라고 펄쩍 뛰셨다고 하네요. 저는 친정엄마와 웃으면서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희 애들에겐 좀 안 된 일이지만 제 아들들도 아버지가 철딱선이었고 위아래도 없는 사람인 것은 아주 잘 알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들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제 아들들은 제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면서 남자인 애들이 봐도 아버지는 인성이 개차반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들 교육은 남편과는 반대로 시켜놓았으니 그 아이들은 어딜 가도 푸대접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들에게 남편처럼 집에서 팽팽 놀거나 손 까딱 안 하지 말고 나서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야 우리 남편처럼 나중에 마누라한테 반품 안 당할 테니까요. 저는 비록 남편을 반품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잘 걷어서 먹여주시겠죠. 그 두 사람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성인이 되었으면 홀로 설 줄 알아야 되고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살면 오히려 자존감만 낮아진다는 것을 저는 이번 사건으로 배우게 됐는데요. 친정에 돌아오니 친정엄마와 오히려 사이가 너무 좋아진 거 있죠. 조만간에 애들도 모두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우리 세 식구끼리 집어넣어서 살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애들 못 데려간다 어쩐다 하시지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둘 다 성인이니까 시댁과 절연하는 건 제 아들들 마음이죠 뭐. 게다가 변호사도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으니까 시댁에 애들 뺏길 염려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후기가 있다면 사연에 빠지다에 제보를 하도록 할게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공방을 운영 중인데 수업이 없을 때 혼자 작업을 하며 사연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매번 들으며 같이 웃고 울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 사연도 제보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서 학창시절 내내 미술대회가 있으면 나가서 상을 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확실히 미술로 진로를 정해야겠다 싶어서 힘든 입시 미술 기간을 지나 서울에 있는 유명 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마 입시 미술을 해보셨거나 혹은 자녀가 미술을 했다면 얼마나 그 기간이 치열한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수능을 치고 놀지도 못하고 종일 학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너무 놀고 싶더라고요. 다들 대학생 때는 노는 거라 하기도 했고 저도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자유가 너무 좋아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우리 학교가 특히 번화가에 있어서 동기들하고 매일 놀러 다녔는데 놀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하면 아무래도 미팅을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저도 정말 미팅을 손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이 나갔는데 일주일에 매일 나간 적도 있고 어느 날은 하루에 2번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팅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의 첫인상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눈이 무쌍이고 피부가 하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제가 좀 진하게 생겨서 남자친구들은 흐리게 생긴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마음에 들어해서 미팅이 끝나고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평범하게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잘 사귀었어요. 저는 미대에 다녔고 남자친구는 경영학과였는데 저는 전공 특성상 실기시험이 많아 밤을 새우는 날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본인 과제와 시험에도 벅찰 텐데 우리 학교까지 와서 저를 보고 맛있는 샌드위치나 초콜릿 같은 것을 사서 저에게 주고 가곤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재열이었는데 재열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만날수록 성격이 재밌고 저와 공통점도 매우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저와 재열이 둘 다 엄마가 교사였고 둘 다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 3남매 중 첫째였어요. 이 밖에도 영화와 노래 취향도 비슷했는데 그래서 말도 잘 통하고 대화하는 게 즐겁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재열이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저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재열이 면회도 갔는데 그때 재열이 부모님과 첫 안면을 트게 됐습니다.
제가 미대생이고 학기 중에는 워낙 바빠서 자주 가진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 갈 때 도시락을 진짜 거하게 챙겨갔었어요. 그리고 재열이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혹시 이번 주에 면회 가시냐고 물어보고 가신다고 하면 제가 도시락 챙길 거라고 말했었는데 어른들은 그런 제가 참 귀엽고 싹싹해서 그때부터 재열이에게 저와 결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보고 예의 바른 것을 항상 강조하셔서 저는 재열이 부모님을 뵐 때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려 했었는데 재열이 어머님도 선생님이셔서 그런가 그런 제가 정말 마음에 드셨다고 해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 편이랍니다. 제가 친구에게 물어봐도 이런 시어머니가 없다고 할 정도로 깨어있고 아들보다 제 편을 더 들어주시는 신세대 시어머니세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 내내 재열이와 연애하고 졸업 후에도 저희는 큰 다툼과 시련 없이 계속 잘 사귀었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전공을 살려 공방을 열게 됐는데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 싶었지만 수강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제가 만든 제품들을 사주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서 행복하게 공방 운영을 잘해오고 있어요. 재열이는 경영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에 진학할지 말지 고민하다 결국 국내 대기업에 입사하게 됐는데 업계에서도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회사여서 월급도 많이 받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둘 다 오래 사귀기도 했고 심지어 중간에 헤어진 적도 없고 서로 워낙 잘 맞으니 양가에서는 이제 슬슬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이제 둘 다 경제적으로 자리 잡았으니 식을 올리자고 특히 재열이 어머님께서 주도해 주셨고 저와 재열이는 부모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신혼은 재열이 저와 합의해서 2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않고 서로의 일에 집중했어요. 아무래도 저도 초창기라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재열이는 신입사원이니까 더욱 일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둘이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가 원할 때 아이를 가지라고 하셔서 2년이 지나고 저는 계획 임신을 하게 됐는데 성별은 남아였습니다. 이미 아이 계획은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들을 끝으로 더 아이를 갖지는 않았어요. 양가에서 저와 남편이 둘 다 첫째여서 양가 첫 손주였고 동생들한테는 첫 조카였기 때문에 아들은 온갖 관심을 다 받으며 태어났는데 오죽하면 저와 남편은 아이 옷은 선물 받은 것도 많아 다 못 입힐까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옷뿐만이 아니고 장난감과 기저귀 등 육아에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과 동생들이 앞다투어 선물해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이 키우면서 힘든 점이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감사하게 제가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이 올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며 일부러 아들을 봐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아기를 볼 테니까 남편과 저에게 놀다 오라고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우리 아들이 성격 자체가 온순해서 저와 남편이 바쁠 때 양가 어른들이나 동생들이 봐줄 때도 하나도 울지 않고 오히려 너무 조용하게 잘 있어서 양가에서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그렇게 아이 교육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우리 신혼집의 위치가 교육열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우리는 일부러 아이 교육 때문에 그곳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고 남편 직장이 그쪽이라 거기로 잡게 되었던 건데 살기 시작하니까 교육열로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이 아이를 낳았으니 조리원에 갔는데 거기서 엄마들끼리 친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성격이 외향적이고 친구 만드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엄마들과 쉽게 친해졌는데 엄마들끼리 모이면 벌써 영어 유치원 얘기하더라고요. 분명 우리는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직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였는데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저보고 조리원에서 태어나고 연락하면 늦다고 재촉까지 했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아니 아직 거기 들어가려면 몇 년은 남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엄마들은 무슨 소리냐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들은 임신하자마자 예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야 그래도 예약이 올릴 순 있어요. 아마 더 늦으면 그땐 예약도 안 될걸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수학은 여기가 유명하대요. 여기는 유치원 들어가고 시작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체육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축구 교실을 알아봤는데 여기가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교육열이 이렇게 심했나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지역에선 이게 평범한 거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어머님들이 교사지만 그렇게 심한 사교육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처음엔 둘이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해진 조리원 모임 엄마들 소식 덕분에 저는 바로 영어 유치원에 예약했는데 예약하고 나니까 또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영어를 이미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배우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영어 유치원이니까 가서 배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엄마들은 무슨 소리냐며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 영어도 빨리 알아보라 했습니다. 저는 공방 운영을 하느라 사실 그렇게 엄마들 소식에 조금 느리게 반응했는데 아무래도 전업인 엄마들과는 정보력에서 차이가 났어요. 이 고민을 남편에게 말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 될 사람은 다 잘 되기 마련이라고 우리도 그런 강도 높은 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남편도 저도 3남매인데 둘 다 사교육을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았는데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동생들도 다 잘 살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과하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공방일도 그렇고 사교육에 관해 생각이 달라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금방 소외되더라고요. 아들은 순하고 건강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자랐는데 발육 상태가 좋아서 걷기도 빨리 걸었고 말도 또래에 비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굳이 그런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을 몰라서 자주 참여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가 어릴 땐 괜찮았는데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입학 전에 저도 나름 학습지도 하고 집에서 영어 노래도 틀어주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다른 친구들과는 발음부터 달라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이미 유치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룹으로 모여서 과외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남들 다 하고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아이 영어를 배우게 했으니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엄마들 모임에 다시 연락하고 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미 견고했던 모임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공방을 운영하니까 현실적으로 연락을 제때 못 보는 때도 많았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닐 때 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공방을 접을 수는 없었는데 어릴 때부터 미술을 했었고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공방을 그만두는 것은 마치 제 삶을 떼어놓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고 아이한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남편이 자기가 그럼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인 나도 이렇게 끼는 게 힘든데 과연 아빠가 알아본다고 될까? 일단 해봐야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면 공방 운영에도 차질 생기잖아. 정말 고마워. 혼자 걱정 많았는데 당신이 이해해주고 도와주니까 너무 좋다. 에이, 나도 민수 아빠잖아. 부모니까 당연하지.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는 결혼한 부부잖아. 서로 힘들 때 기대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저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뒤로 가서 기다렸는데 남편은 바로 영어 선생님을 구해왔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그룹으로 과외를 듣는 것이 좋지 않냐고 했는데 남편은 지금 우리 아들이 뒤처진 상태니까 오히려 개인 과외를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미 느린 상태면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더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도 개인 과외가 좋은 것 같아 영어 선생님을 집으로 불렀는데 처음 선생님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의 영어 과외 선생님은 생각보다 너무 어린 아가씨였는데 긴 노란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외향적인 성격인데 그 선생님은 훨씬 저보다 밝았고 본인을 제시카라고 소개하며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영어 발음도 굉장히 좋았고 성격이 밝아 아들도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첫 수업을 하고 돌아갔고 저는 남편에게 저런 선생님을 어디서 구했냐고 했더니 회사 선배 딸이 영어 과외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사실 제시카가 제 생각보다 어리고 대학생이라 과외를 맡겨도 될까 고민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우리 아들은 어리니까 어린 선생님과 공부해야 빨리 늘 것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학교 들어가고 입시할 때가 되면 공부량을 상승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놀이 위주로 배우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에 설득이 돼서 결국 제시카에게 아들 영어를 맡기게 됐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는지 아들은 제시카에게 영어를 배우고 나서 유치원에 적응을 잘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오히려 민수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말할 정도였어요. 저를 끼워주지 않던 엄마들 모임에서도 저에게 민수가 다니는 학원이 따로 있냐고 할 정도여서 저는 제시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시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밝았는데 언제나 그 밝음을 유지해서 민수의 영어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저는 그게 고맙게 느껴져서 제시카에게 따로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민수가 남편과 제 성격과는 달리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제시카를 만나고 너무 많이 나아져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민수도 유치원에 적응을 잘하고 저도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뭐 이런 건지 제 여동생이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우리 3남매 중에서도 제일 착하고 바르게 살았던 여동생이라 사기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 더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동생은 회사 선배가 아주 좋은 투자할 곳을 어렵게 알게 됐다고 같이 투자하자는 꼬임에 넘어갔는데 평소에 그 선배가 워낙 평도 좋고 본인도 의지를 많이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게 됐습니다. 심지어 본인 전 재산을 잃은 것을 넘어서서 억울하게 대포 통장 사용에 연루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동생은 평소에도 성격이 센 편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 회사는 당연히 퇴사하게 되었고 스트레스성 각종 질환을 얻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워낙 신임이 두터웠던 선배라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니까 더 괴로워하더라고요. 동생은 이번 일로 거식증에 걸려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건강상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서 가족들은 동생이 잘못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주요 사건이 돈 관련 문제라 너무 예민해서 정말 저도 나서서 동생과 같이 경찰서도 가고 은행도 가고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고 처음으로 임시 휴업도 해가면서 동생을 챙겼는데 그러다 보니 민수를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동생이 당한 사기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전문적인 사기꾼에게 당했던 거라 피해자도 많았고 이 일 관련해서 법원도 다니느라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민수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도맡아서 등하원도 하고 제시카도 챙겼는데 이 시기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챙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동생이 평소에도 마음이 되게 약하고 착해서 부모님도 이 문제에 신경을 너무 쓰셔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제가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불면증도 오고 일상생활을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정말 고맙게도 본인이 민수를 많이 돌봐줬어요. 남편이 주로 민수를 돌봤기 때문에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을 나와 남편의 사내 유치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얼굴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선생님 그러게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통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민수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선생님 올 때는 웃어서 민수 보면서 힘내고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민수 영어 더 잘하게 할게요. 그러면 제가 더 감사하죠. 정말 늘 감사합니다. 영어 유치원은 나오게 됐지만 민수가 워낙 영어를 좋아하고 또 영어는 평생 해야 하는 거니까 제시카와 수업은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했어요. 제가 친정 식구들을 챙기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편은 진심으로 고맙게도 본인이 알아서 집안일도 하고 아들 공부도 많이 봐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서 주로 먹는 것으로 제 힘듦을 풀고는 했는데 그래서 살이 굉장히 많이 찌게 됐습니다. 낮에는 가족과 경찰과 같은 많은 사람과 부딪히다 혼자 집에서 맥주와 먹는 안주들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그렇게 먹었고 운동은 할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더니 살이 15kg가 훅 찌더라고요. 저는 원래 마른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먹는 야식은 제 체질까지 바꿔놨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상황이 해결되며 공방은 다시 열었지만 저는 살을 쪄본 적이 없어서 살 빼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살을 빼본 적이 없으니 살 빼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한 번 늘어난 식욕은 되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이도 있어서 살이 쉽게 빠지지도 않았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 빠질 살도 안 빠진다며 저에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여동생 사기 사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특히 친정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고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시고 결국 조기퇴직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동생은 본인 때문에 엄마가 조기퇴직하게 되었다고 또 속상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저는 그런 친정 식구들을 챙기랴 공방 운영하랴 너무 바빠서 정작 우리 아들을 챙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엄마 역할을 최대한 잘하고 싶어서 시간이 나면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민수가 어느 날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민수야, 당연히 엄마는 민수 엄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 엄마야. 민수는 제가 물어봐도 계속 제가 자기 엄마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너무 심신이 괴롭고 바빠서 그 말에 별뜻 없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친정에 온 신경을 쏟느라 시댁에 신경 써주지 못했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시댁 생각 말고 친정을 잘 챙기라고 해주셨어요. 여동생의 일은 정말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던 변호사가 있어서 해결이 잘 됐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 무난하게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친정은 이 기회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전환점이 됐어요. 어머니가 교사로 재직하시고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라진 않았지만 3남매를 키우느라 종잣돈이 많은 편은 아니셨습니다. 여동생도 사치가 심한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저금도 많이 하며 살았는데 사기꾼에게 한 번 당하니까 아예 전 재산이 털리게 되어서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퇴직하시면서 받은 퇴직금과 아버지가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적금을 모두 다 합쳐 꼬마 건물 2개를 매매하게 됐습니다. 사실 살 당시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어서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건 분명 우리 가족에게 신의 한 수였던 게 아버지가 주식을 살지 건물을 매매할지 정말 많이 고민하셨거든요. 통장에 계속 적금과 예금만 하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실물로 존재하는 건물 매매를 하자고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물 매매로 의견이 기울었지만 그때가 한참 주식이 상승세였고 그런 투자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워낙 많아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저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건물 하나는 저에게 증여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겪으며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증여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고 남편이 대기업이라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괜찮다고 거절을 몇 번을 했지만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저에게 너무 의지해서 미안했다고 하시며 계속 받으라고 하셔서 기쁘게 받겠다고 했어요. 시기는 남편과 상의하고 나면 공방은 거기에 옮겨야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기에 당장 받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의 사건 자체는 마무리가 됐지만 동생은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보호자 역할도 했기 때문에 정작 남편과 아들을 잘 챙기진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이해한다며 본인이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하며 저에게 자기와 아들은 신경 쓰지 말고 동생을 마음껏 챙기라고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도중에 추석도 중간에 껴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시댁에서는 저에게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셔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과 시댁복 하나는 타고났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동생의 사건도 마무리되고 저도 일상으로 점차 복귀했는데 공방 운영을 재개하니 손님들과 수강생들이 반겨줘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제 늘어난 살이었어요. 살 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저는 평생 살쪄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살 빼고 싶으면 일단 굶는 것부터 시작하래서 그 말을 믿고 굶었더니 살이 제대로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요요 현상으로 몸무게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들을 죄다 시도해보았지만 어째 빠지는 게 아니고 살이 오히려 더 쪄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죠.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다이어트 전용 한약도 타서 먹었는데 오히려 먹기 전보다 몸무게가 늘어나서 환불받았답니다. 운동도 헬스부터 요가, 수영까지 다 해봤지만 이미 아줌마가 되어서 그런가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살이 안 빠지니까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음식을 먹고 자꾸 악순환이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때마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내면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에게 말해서 위안을 받았지만 그래도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민수를 영어 유치원에 보낼지 말지 고민했는데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 또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남편 회사 사내 유치원에 계속 보내게 됐어요. 민수가 영어를 좋아하고 제시카도 워낙 밝고 싹싹해서 저는 제시카를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시카 보고 집에서 수업 끝나면 밥을 먹고 가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남편이 집에 일찍 오면 남편도 같이 밥을 먹곤 했는데 제시카가 워낙 성격이 좋아 남편과도 얘기를 잘해서 식사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시카가 언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바로 여름에 가는 미국 캠프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머무를 예정인데 민수도 가서 해외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하면서 물어봤더니 민수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시카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와 거기 친구들이 많은데 한국으로 오고 나서도 미국에 여름마다 방문한다고 말하며 민수가 갈 수 있다면 같이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은 일주일이고 본인 친구 집에서 머물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민수 혼자 선생님을 따라 미국에 보내는 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민수 성격이 활발하고 어디든 적응을 잘하면 모를까. 민수는 내성적이고 어디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갈 때면 너무 어색해하고 적응하는 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본다고 하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더니 남편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걱정이 되면 본인이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따라간다고? 그럼 잠은 어디서 자? 제시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다던데. 당연히 따로 호텔 잡아야지. 그러면 제시카도 오히려 편하지 않아? 내가 민수 데리고 자니까. 그게 제시카나 민수나 서로 편한 선택 같아. 그런데 그럼 제시카가 민수랑 다닐 때 당신은 뭐 하려고? 혼자 돌아다니지 뭐. 이번 기회에 나도 미국 여행도 하고 너무 좋은데?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진짜 궁금했었거든. 남편은 저에게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마침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사원들 여행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다고 본인이 가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방을 재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주 동안 또 공방을 비우게 되면 너무 오래 비우게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저 말을 했을 때 솔깃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시카는 여자인데 남편을 보내는 게 또 한편으론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물론 민수가 있고 민수의 영어를 위해 보내는 것이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자 친구들 의견은 반반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생 때부터 한 번도 한눈을 판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워낙 성실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믿어도 되지 않냐. 오히려 저한테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반면 어리고 예쁜 선생님하고 보내면 남들이 볼 때 오히려 제시카를 민수 엄마라고 착각하면 어떡하냐. 남녀 사이라는 것은 함부로 예측하고 재단할 수 없는 거라고 절대 남편을 보내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저도 하루는 보내야지 싶다가도 다음 날엔 보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고 갈 때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남편은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본인이 먼저 나서서 비행기표와 호텔값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도 제가 갈등하는 것은 눈치챘는지 민수 말고 본인이 과외하는 다른 학생도 같이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해줘서 저도 저만 10년 넘게 바라보고 여자 문제로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믿고 보내게 됐어요. 막상 보내고 나니까 진짜 친구 말처럼 오랜만에 가지는 저의 자유시간이 너무 좋아서 마음껏 즐기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둘이 짐을 챙겨 나간 남편은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마다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민수 모습에 오히려 저는 마음을 놓게 됐어요.
제시카 말대로 다른 친구도 있고 그 친구도 다른 아버지를 데려와서 오히려 남편은 그 학생 아빠랑 둘이 노는 사진이 훨씬 많아 저도 마음 놓고 집에서 혼자 오랜만에 영화를 보며 맥주도 마시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자유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민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이번 기회로 제시카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또 저는 제시카만 괜찮다고 하면 민수의 과외를 수능 때까지 봐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제시카는 영어도 잘 가르쳐서 민수의 유치원 반 친구들 엄마들한테도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아무래도 사내 유치원이라 소문이 빨리 도는데 우리 민수가 유치원 전체에서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자기 요즘 사내 메신저로 다들 민수의 영어 선생님이 누구냐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마움에 제시카에게 과외비도 늘려주고 올 때마다 시댁 식구들보다 더 많이 챙겨줬어요. 저도 공방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전업인 엄마들보다는 덜 챙길 수밖에 없어 혹시라도 서운함이 생길까 두려워 누가 봐도 많이 챙긴다고 할 정도로 챙기곤 했습니다. 민수는 미국에 다녀오고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라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잠깐 여행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건지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해서 저도 제시카를 민수의 영어 선생님으로 만난 것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영향을 끼쳤고 제시카는 우리 가족의 귀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 막내 동생이 마침 그때 결혼하고 조카를 낳게 됐는데 혹시 영어 선생님을 구하면 저에게 말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럴 정도로 저는 제시카를 많이 신뢰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하필 공방에서 수업이 가장 많이 있던 수요일이어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아침에 공방 문을 열자마자 계속 수업하고 있었는데 그날 사실 남편이 휴가를 냈다며 민수와 같이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민수는 워낙 놀이공원을 좋아해서 아빠가 회사에 가지 않고 본인과 놀이공원을 가겠다고 하니까 신나서 둘이 아침부터 제가 나가기도 전에 놀이공원으로 출발했었죠. 저는 그 둘을 보내고 공방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자꾸 울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는 수업할 때는 수강생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해놓는 편인데 그날은 제가 잠시 깜빡하고 무음으로 해놓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냥 울리다 말겠지 싶어 안 받았는데 자꾸 울리니까 수강생이 그냥 전화 빨리 받으시라고 이해해 주셔서 받았더니 아들이 영어 유치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동민이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동민이 엄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낸 편은 아니라 의아해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게 됐는데 진심으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니, 민수 엄마, 지금 어디야? 저 공방이에요. 지금 수업 중이라 길게 못 받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나 지금 놀이공원 왔는데 내가 지금 민수 아빠를 본 것 같아. 네, 맞아요. 오늘 민수랑 둘이 놀이공원 간다고 했어요. 둘? 아닌데? 지금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근데 되게 어려 보인다. 금발에 예쁘장하네. 아니, 근데 둘이 너무 붙어 있어서 나 처음에 민수 엄마인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에 놀랐지만 금발이라는 소리에 설마 제시카인가 싶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동민이 엄마는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니 저에게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동민이 어머님이 보내준 사진을 봤는데 너무 놀라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바로 그 사진은 남편과 제시카가 손을 잡고 연인처럼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말 오해라고 우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게 누가 보면 연인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피가 거꾸로 흐른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고 온몸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바닥에 떨굴 정도였는데 그 모습을 본 수강생이 오히려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죄송하지만 수강생에게 이번 수업은 다음에 3배로 해준다고 하고 돌려보내고 그날 수업을 다 취소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이 사진 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싶어서 저는 스스로 운전해서 놀이공원으로 출발했어요. 사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놀이공원까지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운전이었는데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라 청심환을 2병 비울 정도였어요. 계속 심호흡하며 괜찮다, 아무 일도 없겠지 생각했지만 가는 내내 신호에 걸릴 때마다 문자를 봤는데 그 사진은 누가 봐도 제 남편과 제시카였어요. 대학생 때부터 만난 남편을 제가 몰라볼 리는 없었고 제시카도 워낙 우리 민수 과외를 오래 하기도 했고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닐 리가 오히려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착각이라 생각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확인하러 가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운전할 때 정말 얌전히 양보도 하고 끼어들기도 다 해주고 신호 위반을 당연하게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면 무조건 저보고 운전을 맡길 정도였는데 전날은 신호 위반 딱지만 3개가 끊겼습니다. 다행히도 남을 치거나 사고를 내진 않았고 놀이공원에 도착해서 표를 끊는데 제가 너무 우니까 직원이 오히려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겨우 놀이공원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아 저는 눈물바람으로 남편과 민수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설마 남편이 벌써 나간 것은 아니겠지 생각할 정도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저는 회전목마 앞에서 남편과 제시카를 보게 됐어요. 민수는 어디 갔는지 둘이 회전목마 앞에서 연인들이 찍는 것처럼 뽀뽀하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왜 놀이공원 가면 다들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아시죠? 저는 기가 차고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그 모습을 제 손으로 찍었습니다.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제 오해라고 믿고 싶었는데 현실은 냉정하기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시카는 제 속도 모르게 둘이 뽀뽀하고 팔짱 끼고 난리를 치다 민수가 회전목마에서 내려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어이가 없어 바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앞에 오니까 정말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하냐? 어머, 어머님! 제시카가 오히려 더 놀라서 제 앞을 가로막던데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네가 설명해. 너 지금 뭐해? 이게 뭐냐고! 일단 진정해. 지금 무슨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일단 진정하자. 오해? 야, 나 사진 다 있어. 진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처음에 남편은 오해했다며 저를 말렸는데 와중에 제시카가 저에게 어머님 오해라고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시카가 자꾸 저를 막으니까 너무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제시카 보고 좀 떨어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꽉 끌어안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시카와 그렇게 좋았던지 민수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맹세코 저는 제시카를 넘어지도록 밀지 않았는데 제시카는 제가 제 팔에 올려진 제시카의 손을 떼니까 어머 하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죠. 너같이 못생기고 뚱뚱한 년이랑 쪽팔려서 같이 다니겠냐? 이렇게 성질도 더러운데 도대체 누가 너랑 살아? 저는 민수가 들을까봐 민수 귀를 틀어막았는데 남편은 그 모습조차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제시카를 일으켜주는 모습에 저는 순간 이 사람과 더 살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야, 이혼해. 그래, 우리 같이 살지 말자. 네가 이런 놈인지 이제 알았네. 이혼해. 하자고. 그래, 우리 친정아빠가 너랑 나한테 잘 살라고 꼬마 건물 그거 우리한테 증여해준다고 했었는데 없던 걸로 할게. 아빠가 공동명의로 하라고 나한테 서류까지 보내놨는데 야! 됐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지나치게 굳더니 뭐? 제대로 말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도 다 저희를 쳐다보고 저도 너무 지치고 민수도 제가 우니까 따라오면서 엄마가 우리 엄마라고 하길래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민수를 안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번엔 제시카를 내버려 두더니 저를 졸졸 따라오면서 제대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너무 거머리처럼 저러길래 짜증이 나서 놀이공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우, 몇 번을 더 말해! 우리 아빠가 대로변 그 꼬마 건물 우리 살라고 준다고 부동산 찾아가서 다 알아봤더라. 증여 몰라? 근데 이제 됐어. 너도 이혼하자며. 야, 제시카랑 알아서 잘 살아. 이러고 통쾌하게 민수를 데리고 나오는데 남편은 몇 분 전에 분명 저에게 이혼하자고 했으면서 갑자기 저를 절절하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차에 타지 못하게 막무가내로 조수석에 앉고 잘못했다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렇게 단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며 정말 웃기고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대기업에 다닐 게 아니고 능력을 살려서 배우 활동을 시키고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내리지 않으면 그땐 이혼이라고 하니까 남편은 내리게 되었고 저는 그대로 민수를 데리고 우리 집이 아니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시댁 부모님에게 제가 아까 찍은 회전목마 앞에서 뽀뽀하던 남편과 제시카 사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고 우시며 사과하셨는데 저는 어머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에게 사실을 알리는데 그제야 저도 마음이 놓여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동생 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 일로 또 고생시키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까는 호기롭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이혼은 또 현실이니까 막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울고 있는데 친정집으로 남편이 시댁 부모님을 데리고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그래도 사돈이 오셨으니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열어주셨고 남편은 울면서 무릎 꿇고 빌고 시댁 부모님들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당신들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하셨어요. 자기야, 나 진짜 제시카랑 오늘이 처음이었어. 이건 정말 맹세해. 미국에선 아무 일도 없었고 나 핸드폰 메시지도 다 보여줄 수 있어. 아가, 내가 면목이 없다. 너한테 미안하고 사돈 뵐 낯도 없고. 사실 남편이 잘못하긴 했지만 시댁 부모님은 저에게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었고 또 오히려 시부모님은 남편의 바람이 걸리기 전부터 저에게 오히려 잘해주면 잘해줬지 시집살이도 시킨 적이 없으셔서 시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이번이 처음이라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일단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민수와 친정에서 며칠 더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다음날 제시카에게 연락이 와서 봤더니 제시카도 남편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진짜 민수 아버님하고 놀이공원에 가서 뽀뽀하고 팔짱 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물론 처음이라고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부모님도 그렇고 무엇보다 민수 때문에 이혼이 쉽사리 결정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걸리기 전에 저한테도 잘했었지만 사실 민수한테 정말 최고의 아빠였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면 제가 사랑하는 민수에게도 상처를 주는 게 될까봐 그게 참 걸리더라고요. 민수에게 살며시 물어봤더니 민수는 엄마랑 아빠랑 민수랑 셋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길래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모든 결정을 저에게 맡기신다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라고 하셨고 시부모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들이 대신 죄송하다고 비셨어요. 남편도 하루도 빠짐없이 친정을 찾아와서 빌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말하려다가도 정말 너무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생각 끝에 일단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처절하게 빌고 또 민수를 생각하니까 이혼이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우시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살라고 하셨는데 또 이런 시부모님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그 뒤로 많이 바뀌어서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남편은 우리 친정아빠가 건물을 2개나 가지고 계신 것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정신도 없었고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어쩌다 보니 말할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남편은 놀랐을 것 같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하던 공방을 접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동민이 어머님이 남편과 제시카를 봐서 아무래도 소문이 금방 날 것 같아 아빠가 증여해주는 건물 1층에 공방을 차렸고 그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제시카는 당연하게 놀이공원 이후로 부르지 않았고 그대로 잠적해서 지금은 소식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저에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제가 언제든지 남편의 핸드폰과 메일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후에 조그만 낌새라도 보이면 저는 가차없이 이혼을 선언하고 그때는 정말 이혼 도장을 찍을 예정입니다. 민수와 시댁 부모님 덕분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2번은 절대 참을 수 없어요. 아빠가 건물도 증여해줬겠다. 제가 두려운 것은 이제 없으니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또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었는데 이렇게 사연으로 제 얘기를 말할 기회가 생겨 다행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제보하려고 했던 사연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연초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저도 남편과 아들과 잘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